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 80주년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남영동 대공 분실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 박종철 열사, 그리고 고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여기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왜 남영동 대공 분실을 찾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내년 10월달 이후는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되죠. 그만큼 책임 있는 경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권한이 늘어나니까 정말 저는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음에 반드시 그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경찰 개혁을 자꾸 잊고 있는데 경찰도 개혁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맞춰서 남영동 대공 분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의 흑역사죠. 이쪽을 찾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정한 민주경찰이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12.3 내란 때도 경찰 고위층들은 내란에 가담을 해서 국회 앞을 봉쇄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안가에서 회동을 했었죠. 분명히 경찰도 내란의 공범입니다. 지금 검찰,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군, 할 것 없이 모든 권력기관들이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내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찰도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도 절대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경찰은 그 검찰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이고, 반드시 이 경찰 80주년을 맞아서 민생,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경찰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도 국민들, 백골단위 국민들 때려 잡고 그래갖고 민중의 몽둥이였어요, 한때. 그 정도로 경찰은 그 국민들의 신뢰가 없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개혁을 반드시 민주당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검찰 개혁이 끝났다라서 결국은 이 경찰 개혁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짚고 계세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 지금 저번에도 제가 좀 지적해드렸지만 지금 4대문 안에 있는 경찰서장들과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경찰서장들이요, 전부 윤석열이 임명한 경찰서장들입니다. 이것들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인사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대구를 찾습니다. 24일 날 대구 타운홀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가장 약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래갖고 안 찾아가는 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죠. 윤석열 같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24일 날 대구를 처음 방문하십니다. 장소는 미공개예요. 왜 그러면 이쪽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미공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어떤 큰 행사가 있죠? 할로윈 데이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할로윈 데이 앞두고 안전관리에 집중하라. 그래서 23일부터 10일간 다음 달 2일까지 할로윈 특별 대책 기간이라 그래갖고요. 거기 인구 밀집 지역 뭐 이런데 총력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같이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뒤처진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 꼼꼼하신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10월 15일 날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계속 여론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 지역에서 그 부동산 민심이 좀 안 좋아지고,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 그 세작들이나 이 기레기들이 이재명 정부 까는데 국힘당과 해갖고 올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별로 민주당에 대한 점점점 부동산 발표 이후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개혁을 발표한 거죠. 토호제를 발표하고 서울 전 지역을 묶어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제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는 잠깐 얼려버린 거예요. 자꾸 이게 불어나니까 얼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급이 없다는 거죠. 서울에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 과밀된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공급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은 강남이라는 이 특정 지역에,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집 살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강남에 집 사는 건 포기했어요. 근데 이 강남의 집값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가장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오늘 그 부동산 TF를 꾸리고 어떤 세금으로 때려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올린다 이렇게 하면 또 세금 안 내는 사람들까지 자기 피해를 입는 줄 알고 민주당 하면 세금 올린다, 이런 프레임이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유세의 빗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 구별 주택공급 세부개혁을 마련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이 3,800포인트 선을 넘고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지시하는 거냐면요, 부동산이 광풍이 불면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를, 바로 그 정부의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인데, 이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려 그러면 이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부동산 투기 철저히 차단을 지시했는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다 안 먹힙니다. 좀 미안한데 민주당의 규제안, 사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손 안 대는 게 낫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짧은 식견입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그러면 알아서 비싸면 안 사는 거고, 민주당이 오른다고 규제안을 내버리면 그 규제를 피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지금 부동산값 막 오르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또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이 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부동산이 오르면 오를 때 사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저는 아예 민주당이 부동산이 오르던, 특히 서울 지역에 부동산이 올라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화살이 자연스럽게 오세훈이한테 가거든요. 오세훈이가 여기저기 규제를 풀고 여기저기서 그린벨트를 풀고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해갖고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사실 민주당이 보이지 않게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규제를 발표를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면 이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돼요. 나는 부동산은 손대는 게 아니다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든 말든 웬만하면 손대지 말아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10억, 15억 나가던 아파트가 갑자기 20억 나가면 사람들 안 산다. 지금 이거를 또 다시 공급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누군가들이 이 부동산 투기에 100명만 모이면 100명이 나라의 정책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부동산 TF가 꾸려지면요,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팔 사람 빨리 팔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양도세와 저는 취득세를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팔 때 비싸게 못 팔게 하고 양도세를 지금의 현행 수준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도 있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줘야만 이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양도세를 낮춰주고 취득세를 낮춰주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나마.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대출 제한을 하고 이러면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요.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요.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건 없는데, 꼭 그러다 보면 강남에 돈 있는 것들은 현금 보유량이 많아갖고 이런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팔고 사고 다 하고 다 도망가고, 결국은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어떤 도봉구나 이런 좀 변두리 지역, 서울 변두리 지역은 아직도 아파트가 5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아니,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저는 서울 전 지역을 묶은 것은 경고 차원이라고 하지만, 서울에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극과 극이에요. 강남과 송파, 강동, 동작 이쪽에는 엄청나게 집값이 우상향으로 올라가지만, 서울 광진구를 벗어나서 성동구, 광진구 이쪽을 벗어나면요, 저쪽 중량구, 도봉구 저쪽은 아직도 집값이 낮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부동산 건드려 갖고 본전 뽑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세금과 어떤 규제로 때려잡는다는 이미지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저는 먼저 아쉬운 게 뭐냐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혜택, 그쵸? 그 다음에 청년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급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싹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솟는 서울의 집값은 어떤 식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먼저 부동산에 대한 희소식을 사람들에게, 생애 최초는 얼마까지 대출하고 DTV 뭐 이런 것들, 소득에 대한 대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어떤 생애 최초 구입이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구나, 이런 시각을 좀 보여준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과열되는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런 그 좋은 정책을 먼저 해주고 나랑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은 좀 요렇게 좀 했으면 좀 되지 않을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제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1가구 2주택 이딴 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집을 10채를 갖고 있든 20채를 갖고 있든 총 보유량에 관한, 저는 보유세를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보유세 1%, 이건 미국 정책이에요. 제발 제 방송 좀 보세요. 보유세를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안심합니다. 10억 미만의 아파트는 보유세를 뭐 0.1%, 20억 이상 아파트는 0.5%, 3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1%, 40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2%,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차등 지급하면요, 아무리 지방에 집 2채, 3채 있어봐야 다 합쳐도 10억 미만이에요. 10억 언저리예요. 그러면 자기는 집 3채 있지만 보유세 0.1% 내는 겁니다. 응? 그렇죠?
보유세를 차등 지급해갖고 강남에 여러분들 집 두 채, 나는 집 두 채밖에 없어. 지방에 집 5채 있는 사람이랑 강남에 집 2채 있는 사람은요, 재산이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쵸? 응?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와닿게, 야 30억 이상이나 집 가는 사람들 1% 내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1%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방에 2, 3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물론 그 가격은 적게 내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좀 제발 이 정부에서는 뭐 1가구 2주택 이런 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 잣 같은 인간들, 얼마 전까지는요,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 구해내라 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하라 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범죄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난리를 쳐요. 이 새끼들은 그냥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응?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자국민 빨리 감금돼 있는 거 해결하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구해 갖고 왔다는 범죄자를 데리고 왔다고. 이 도라이 새끼들은 그러면 해외에 갇혀 있는 범죄자는 국민이 아니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두면 되잖아. 이 인간들은 진짜 1도 도움이 안 되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고, 저는 오늘 되게 웃긴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재미난 기사를 제가 봤냐면, 국힘당이 여러분들 요즘 계속 험중 발언하고 혐오스러운, 지금 혐오 정당이에요. 제가 보면 국힘당은 극우 정당이 아니라 혐오 정당이 맞습니다. 혐오스러워요. 그냥 애들 면상을 보거나 그냥 말하는 꼬라지를 봐도 그냥 국힘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보면 그냥 혐오스러워요. 저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국힘당에 어떤 배지를 달고 있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에게 구분하기 진짜 쉽죠. 그냥 어느 당인지 모르고 목소리만 듣고 질의 내용만 봐도 아, 저 외구, 그쵸? 저 토착 외구, 아, 이거는 민주당, 그냥 질문이나 내용만 봐도 알아요. 지금 혐오, 제가 오늘 어떤 재밌는 기사를 봤냐면, 혐오를 혐오가 아니라고 우기는 국힘, 조선일보 말이라도 들어라. 나 이 기사가 너무 웃겼어요. 국힘당이 하는 짓이 얼마나 조선일보가 보면 한심하길래, 이 험중이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도 국힘당을 까는데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조선일보 말이라도 들어라. 너무 웃깁니다. 얘네들은 그냥 답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나가요 사진 하나 좀 보내드렸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얼마 전에 마포대교 앞에서 순찰 간다라고 연병을 하더니 그때도 허리에 손 하나 짚고 연병을 떨더니 이 쓰레빠는 여기서 제공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뭐 여기는 이게 관람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오늘 이거는 주진우 기자가 이거를 어떤 보도를 했던데, 경복궁 휴궁일이래요. 쉬는 날, 아무도 없을 때. 이게 2023년 9월 12일. 옆에 거북이 받친 년이죠. 저건 옆에 거북이 갖다 받친 이배용. 이건 슬리퍼는 관람객용이라고 합니다. 짱이야? 너 뭔데? 응? 아우, 진짜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을까? 응?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을까? 응? 난 살다 이렇게 천박한 년을 또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저런 년이 대한민국, 살다 난 이렇게 천박한 년을 처음 봤어요. 옆엔 금거북이 이배용 씨. 한심합니다, 진짜.
아유 진짜 참 아무리 저런 년이 여러분들 명품을 휘감고 응? 뭐 하면 뭐 합니까? 응? 안 그래요? 저런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들 명품 휘감고 뭐 연병 떨고 뭐예요? 하는 짓 자체가 인간이 천박한데 아무리 성형을 하고 돌려깎기를 하고 얼굴을 리모델링하면 뭐합니까? 응? 아휴 재수없어 진짜. 아유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죠. 저런 년한테는 욕 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그 104대 총리로 선출됐죠. 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에 새로운 일본 총리에 대해서 타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왜 대답을 아꼈냐면 왜 제가 왜 다카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자민당이요. 공명당이라는 당은 뭐냐면요. 중도 보수 성향이에요. 공명당과 손을 잡으면서 한 26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을 했어요. 좀 잘 들어보시면 무조건 그냥 다카이치가 극우지만 일본의 자민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단독으로 해서 이 어떤 의회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중도 보수의 공명당과 손을 잡고 26년 동안 권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다카이치가 당선이 돼놓고 취임이 늦어졌냐면요. 공명당이 자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이 공명당이라는 건 야당의 제1야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민당이 집권 여당이면 왜 공명당이 이번에 자민당이랑 결별을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자민당 안에서 어떤 비자금 스캔들 같은 게 많이 터졌었어요. 비자금 스캔들이 좀 터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자민당과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번에 집권에 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가 당선은 됐는데 의회에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손을. 그래서 제2의 야당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신회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유신회는 진짜 극우 중에 극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을 통해서 104대 총리로 이번에 다카이치를 총리로 뽑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신회. 이 유신회가 여러분들 어떤 짓을 여태까지 유신회는 극우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극우인데 어떤 거를 했냐면 일본의 수정헌법이라 그래서 전쟁 가능한 국가, 그 다음에 자유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서 군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유신회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인물이냐면 일본 총리 중에 14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나온 거예요. 아베의 최측근이었었어요. 총 맞고 뒤진 아베의 최측근이 바로 다카이치였습니다. 이 다카이치가 이 과거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보다 더 우측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다카이치가 아베보다도 더 우측에 있는 인간이었고 뭐 야스쿠니 신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 일본의 식민지 경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한일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굴종적인 한일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180도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관계를 완전 뒤집지 않았죠. 그쵸? 그랬는데 지금 이시바 이 총리가 한일 관계의 어떤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케이치로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이시바 총리의 한일 관계의 생각을 다케이치가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다케이치가 도란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했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다케이치가 도란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극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극우나 이 국민의 자시나 내란 정당이나 그래서 얘네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라 매국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극우이기 때문에 자기 일본이 일본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미국에게 일도 손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는 일본을 위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극우는 일본을 위하죠. 그래서 외놈이라 그러죠. 외란당.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한일 관계도 이제 도란프도 상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 이런 극우 중에 극우 이런 인간이 유신회랑 손을 잡아서 한일 관계도 좀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도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의 특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군사법원에서는 여인형 그 다음에 어떤 그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은 민간인 신분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 재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여인영 그 다음에 박안수 뭐 이런 계엄에 참여해서 적극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군사재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아마 박안수가 여러분들 그 조만간 전역을 한대요. 이달 말에. 군사재판을 받다가도 이달 말에 이제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가면요, 근데 일반 재판으로 넘어와요. 박안수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만 군사재판, 그 이후에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군사법원에서 이번 달 말에 다음 달에 윤석열과 김용현을 증인신문 예정이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당연히 안 나가겠죠. 응? 다음 달 18일 날 증인신문, 그러니까 김용현이는 18일, 내란 수계는 25일로 기일이 정해졌는데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 인간들 군사법원에서 안 부르면 총살 이런 거 좀 만들면 안 되냐? 그쵸? 군사법원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군사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안 할 때는 헌병대가 출동해 갖고 그냥 모가지 포승줄로 묶어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군사법원이 좀 무서운 면이 좀 있어야지. 응? 그냥 출석 안 하면 끝이야? 민간인이라고? 적어도 군사법원에서 불렀다가 안 나오면 그냥 포승줄로 꽁꽁 묶어갖고, 응? 헌병들이 개 패듯이 패갖고 끌고 가야 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분들 이종호가 왜 구속됐는지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결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두 번째 주가 조작할 때 선수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종호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됐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종호의 구속 사유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왜 이종호가 변호사법 위반을 했냐면 이정필이라는 놈이 1차 선수입니다. 주가 조작의 선수였는데, 이정필이가 검찰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먼저 권오수랑 먼저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정필이가 어떤 그 판사를 좀 로비를 해달라,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차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에게 자기가 밖에서 그 맡고 있는 판사나 이쪽 알아봐 준다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아갖고 얘가 실제로
우리는 돈을 받은 것까지만 알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부장판사랑 이종호랑 술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확인을 했어요. 진짜 이종호가 이정필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를 이종호가 만나서 술자리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재판 청탁을 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이종호와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다. 이거는 국감에서 좀 다뤄야 됩니다. 이 나간 새끼도 문제죠. 재판 청탁받은 거 아니에요. 술을 얻어쳐먹고. 특검에서 이 사진을 민주기 특검이 수사를 계속 염두에 두고 왔는데 사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법무부 인권국장은 박성재가 내란 선포 이후에 윤석열과 만나고 바로 법무부로 돌아와서 실국장급 회의를 열었죠. 그때 이 승국장, 승재현 법무부 국장이에요. 승재현. 이 인권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승재현 국장이 이거는 위법성이다, 이건 위법이다라고 이 회의를 앞두고 위법성을 위원과 위법성을 지정했던 인권국장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한 것은요, 이번에 박정호 판사가 박성재를 풀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쵸? 위법성,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었는지 아닌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법무부 국장, 우리도 다 위법이라고 알아갖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갖고 장갑차를 막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법률을 대리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판사 새끼가 도라이죠. 근데 특검이 이거를 다시 보강하려고 승재현 법무부 국장을 소환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길래 위헌과 위법성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오늘 소환해서 특검이 조사한 것은 박성재의 재영장 청구를 가시화시킨 거예요. 분명히 판사가 위법성 인식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그 당시에 이거는 박성재가 이거는 불법인지 알고도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만 받아내면 돼서 박성재 영장 재청구하려고 부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어제 구속영장 청구했죠. 오늘 드디어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최상명 사건 순직 2년 만에 임성근이는 경북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무혐의가 나왔었죠. 이 최상명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임성근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최초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방해하고 1년 전 경북 결창청은 무혐의를 냈지만 아직도 임성근이는 자기의 휴대폰에 비번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번이 생각 안 나면 옛날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7개월째 기억도 난다고 합니다. 1살 대기 기억도 떠오르게 하는 게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끼들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가서 1살 전 기억도 떠올리게 뒤지게 쳐맞으면 기억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구 전 휴대폰 비번 생각난다고 이번에 얘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청구 후 아직도 안 까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다시 생각났다고 요번에 하면서 영장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하여튼 얼버무리고 있어요. 느닷없이 생각 안 나던 구속영장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게 알렸대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새끼들은요, 처음부터 남영동 아니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생각났다라고 했잖아. 이런 새끼는 처음부터 그냥 남영동에 데리고 가면요 7개월 때 생각도 다 나요. 하여튼 최혜병 특검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2부에서 할 얘기가 좀 길어서 1부에서 웬만한 건 다 할게요. 좀 걱정스러운 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이펙 정상회담이 29일 날 미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란프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관세와 안보 관련 합의문이 발표 예정이다라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어떤 양국 정상이 만나갖고 어떤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발표하는 것은 실무자 선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관세는 뭐 15%를 낮추고 도란프가 요구했던 3,500억 불의 현금 선불 대신 뭔가 어떤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안보는 주한미군 주둔비 또는 주한미군의 유용성 또는 주한미군의 어떤 그 감축,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될 예정이겠죠. 합의하면 안 돼요. 저는 걱정돼요.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 이거는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찾아갔을 때, 방미했을 때 처음부터 현금 투자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현금 투자 요구가 된 거죠. 처음부터 현금 투자 요구가 아니라 나중에 현금 투자 요구가 됐는데, 그 현금 투자 요구를 걷어들이면 마치 우리는 협상이 잘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협상인 거죠. 관세 협상을 합의문 발표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액 현금 투자 고수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소리는 우리나라가 농수산물을 개방하는 카드를 내밀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대두, 즉 콩을 우리가 중국 대신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어떤 걸 양보했다라고 하면요, 내년 선거 앞두고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좀 버티지.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29일 날 합의문을 발표 예상한다라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도 있고,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같이 끌려가거나 일본같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견제하고 어떤 북한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조선과 반도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미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봅시다 이건. 그 다음에 조이대 얘기만 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젠가요? 전국 법원장들, 어제였죠, 나국상 남편 나와갖고 뭐 나국상 퇴장하고 쇼를 하던데, 전국 법원장들 모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보신 분들 많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내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대. 야, 이게 사법부의 인식이구나. 내란이냐 아니냐를 사법부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서울중앙지법원장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이게 내란인가 아닙니까 물어봐도 내란이 분명히 불법적인 계엄이 있고 내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사법부의 인식이구나. 설마 했는데 그냥 조이대가 아니구나. 조이대가 모든 대법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조이대가 지방의 법원장으로 뽑힌 놈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조이대가 지방 법원장으로 다 임명한 놈들이에요. 조이대스럽구나. 응? 진짜 다 조이대가 임명한 애들이잖아요. 응?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방법원장들뿐만 아니라 고법원장들, 야, 누구 한 명 나서서 분명한 건 지난 12.3 개업은 불법이었고 개업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원론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12.3 개업은 적절하지 않았다라. 나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렇죠? 마치 조이대를 비판하면 사법부 전체의 독립을 훼손한다는 이런 언론의 프레임, 벌써 반이 먹혔어요. 조이대가 왜 사법부의 대표적인 어떤 독립을, 조이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놈인데 사법부의 독립을 조이대가 지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조이대가 지켜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상식과 정의에 맞는 국민의 법감정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할 때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사법부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이중대 역할을 했었어요. 그냥 정치 대법원장이에요. 정치 사법부가 지난 대선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어? 왜 반말? 일으켜서 국민의 참여 주권을 제한을 하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란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법원장들, 그리고 조이대, 갑자기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니까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저는 조이대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이대 씨, 당신은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의견을 낼 때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어요. 왜 5월 1일 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제대로 사건 검색, 기록 검색 하나 하지 않은 채 왜 그래야만 했는지 지금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조이대는 4월 22일 날 9일 만에 7만여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도 종이로 출력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출장 대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사법부가 끼어들어서 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입 꾹 닫고 느닷없이 사법학 개혁안 민주당이 발표하니까 이제서야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 아니죠. 조이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대선 개입했니? 너 왜 한덕수 대통령 만들라고 했니? 왜 네가 나댔니? 국민은 묻고 있어요. 그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한덕수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거는요,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의견은 의견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접을 떨겠지만
민주당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의견을 내는 자체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하는 거예요. 권한을. 제 말 맞지 않아요? 왜 지네가 조금만 재판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입법부가 이 재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사법부를 흔든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입법부의 당연한 업무인 사법개혁안을 만들었더니 왜 사법부가 의견을 내고 연병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이번에 국감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란 종식?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인가?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이에요? 이 말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예요? 저는 어제 전국 법원 국감이나 검찰청 국감을 보면서 우리가 시야가 좁았었구나. 이번에도 우리는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구속시키고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 구속시키고 윤석열과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구속시키고 윤석열의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실 정진석, 김주연,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김태효 이런 애들 구속시키면 내란이 종식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내란의 본질은요, 부패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이에요. 그쵸? 썩어도 이렇게 80년 동안 썩을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지식인이라는 가면을 쓴 이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고름들이었고, 이놈들이 결국은 지금의 내란 수사도 방해하는 것이고 내란 재판도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계엄령을,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게 제대로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내란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사람, 그 밖에 윤석열을 변호하고 김건희를 변호하고 그 인간들과 인맥이 있는, 김앤장과 인맥이 있는 그 인맥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대한민국 재판부에 있고 판사에 있고 법원장에 있고 사법부에 있고 대법관에 있고, 더 나아가면 재벌에게 있고,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검찰에 있고 문화계에 있고 언론계에 있고. 야, 이걸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 되나. 옛날에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도 루이 16세만 죽이면, 그러니까 왕권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을 선언을 하면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또 민주주의 위기를 겪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민주헌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헌법을 가지고 민주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말은 민주화라고 얘기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나라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을 받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놓은 노무현 대통령을 불법적인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켰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서 2016년에 박근혜의 어떤 민주주의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런 생각 나만 하는지 이게 또라이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은 결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야. 우리가 입으로 민주주의 하지만 자기네들은 선출된 권력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윤석열이나 박근혜 이런 인간들이 국민에 의해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독재를 해버리고 헌법 위에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란 종식의 끝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20년은 집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우리가 민주 진영이 87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감히 국힘당이나 이런 정당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겨우 대통령 선거 한번 저쪽이,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대통령 선거 이긴 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이가 IMF를 터뜨려갖고 나라를 사실상 부도를 내도요, 그 당시에 김종필과 손을 잡지 않았으면요 선거에 못 이깁니다.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고 이인재가 출마하고 김종필과 손을 잡았는데도 겨우 이겼어요. 그만큼 우리는 늘 불리한 선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진짜 이 겨우 새벽까지 피를 말리는 그 투표를 보다가 겨우 이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권력 잡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 잡은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이나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들은 또 국정원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관권 부정선거를 일으킬 놈들이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못 움직이고 권력기관들이 못 움직여서 그나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요즘이 우리 민주정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당선됐죠?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해서 당선되신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가 국정을 파탄내고 100만 명 이상의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어서 그것도 41.1%라는 겨우 당선돼 갖고 이긴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셨죠. 저들은요 진짜 폭망한, 만약에 민주당이 국힘당 같이 정치를 했다 그러면요 아마 이 정당은 없어졌을 거예요. 민주당은. 윤석열이 계엄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야 선거 때마다 겨우 우리가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 있고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성기예요.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단일된 지지층들이 있고 확고한 지지층들이 기반이 돼 있고 그 누구도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집권하자마자 189석이라는 진보 진영의 의석을 갖고 출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했는데 하는지 보세요. 응? 계엄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 진영인데도 저 108석 갖고 방해하는 짓거리나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아마 몸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민주당이 20년 집권해야 된다라면요,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잠시 5년 동안 권력을 잡고 늘 당하는 게요. 우리 사회의 주류가 저쪽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쟤네들은 지네가 쪽팔릴 정도로 국정 운영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이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야 5년 반성한다 셈치고 5년은 야당한테 정권 줘. 쟤네 마음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부패한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 진짜 저는 이 사법부 이렇게 썩을 쓸 줄 몰랐어요. 전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법관들의 임기를 줄이고 대법관 추천제를 다양성 있게 하고, 야 검찰은 자기네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온갖 그 위선의 그 얌전하고 고귀한 척 떠는 저 판사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런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이 판결을 맡기고 저런 인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의 주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강남은 압도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에는요 강남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40%는 얻었어요. 아무리 강남이라 해도 국힘당이 뭐 한때 민주당이 예전에 강남에서 전현희 의원이 당선도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박경미, 전현희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당선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뭐 55대 45, 한 10년 전에 6대 4까지 벌어지다가 지금 제가 보면요 7대 3. 강남에서 그 대구시 강남구예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30%를 강남에서 그러니까 40%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 결국은 이 부동산의 폭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에 가면요 젊은 애들이 없어요. 강남의 젊은 사람들은 밤에 술집이나 유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아침 여러분들 강남에 브런치집을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젊은 부부들, 애 데리고 온 부부들이나, 물론 그 부모들은 뭐 금수저 애들이겠죠. 대부분 노인들이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와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40억 50억 하는 집들을 어떻게 신혼부부가 거기서 출발을 합니까? 점점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거기는 점점점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이나 민주진보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 민주진보는 늘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고 왜 우리 민주진보는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익은, 저쪽은 이익 공유체. 국힘당과 대한민국 사법부,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이익 공동체. 민주당이나 이쪽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념의 공동체? 그렇게 되겠죠. 가치의 공동체? 그러니까 저쪽은 이익이 된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점 힘들을 과시하고.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구속시키고 조이대 하나 진짜 구속시키지고 못하고 탄핵안 발의조차 못하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슬퍼요. 누가 봐도 민주당의 힘으로 조이대를 탄핵할 수 있는데 탄핵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기득권들을 모두 들고 일어나서 역풍 때린다,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감이 오시죠? 가장 강력한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대통령,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민주당이라도 조이대 하나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집단적인 언론, 검찰, 사법, 그리고 재벌, 이 모든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잡아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예. 예.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좀 길어졌네요. 예. 나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언론 보고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애들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거 보면 정청래를 엄청 까죠. 강성이라고. 저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민주당과 결국은 국힘당이 서로 잘 협치하고 전국을 이끌어 나가라,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 이런 주문이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도 좀 안 맞는다, 이지랄 떨면서 계속 민주당을 압박을 합니다. 그것도 뭐 진보 패널이라는 인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볼게요. 국힘당과 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역대 최고로 맞지 않아서 계속 더 으르렁거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민주당과 국힘당은 그 어떤 국회보다 왜 이렇게 충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충돌이 많을까요? 역대 20대, 21대, 22대, 제가 볼 때는 22대 때 국힘당과 1도 맞는 게 없어요. 가장 충돌이 세요. 이유는요, 역대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인 정당입니다. 그렇죠? 여태 민주당이 이런 개혁적인 당대표와 개혁적인 정당이었던지가 있었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가장 강력한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경우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는 민주당이 역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강력한 개혁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대표부터. 국힘당은 어때요? 역대 가장 강력한 극우죠. 저쪽은 완전 극우로 전락을 해보고 민주당은 역대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 되다 보니까 1도 맞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좀 중도 보수의 역할을 해주고 저쪽에서 약간 더 개혁적으로 나올 때 민주당과 국힘당이 어느 정도 뭐 3개 얻고 2개 줬다, 뭐 이런 정치적 타협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정청래 대표님께서 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개혁적인 정당이 됐고, 저쪽은 윤 어게인을 외치고 다시 극우들과 손잡고, 저쪽은 가장 극우스러운 정당이니까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혁을 진행하면서 협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개혁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가장 개혁적이다라는 말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싸움의 대상은 국힘당과 그 대한민국의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면서 협치를 합니까? 개혁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개혁은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전국의 현상을 좀 지켜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민주당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 되면요, 개혁의 동력은 꺾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개혁은 좌절되고, 그리고 내년 10월에 시행되는 검찰개혁도 사실상 불투명하게 될 수 있어요. 전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상 선거 지면 내란 청산, 그리고 검찰개혁, 모든 개혁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측근으로 키우고 있는 김민석,
그 다음에 우상호, 강훈식, 이 세 분들이 많이 광폭 행보를 하면서 무게감이 있고, 사실 오세훈의 대항마는 언제든지 김민석이 뛰어들어가서 오세훈을 제압할 수 있고, 충남지사회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청도 가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고, 강원도 개진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서 먹힐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 3인방의 사실상 활약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내년 지방선거에 좋은 어떤 인물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내년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전 걱정이 뭐냐면요, 내년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란 재판의 결과 1심이 선고되고 여기저기서 국힘당이 중도를 포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민주당의 최대 위기는 내년 8월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내 방에서 싸우는 애들 나가서 싸워. 여기 싸우는 데 아니야. 밖에 나가갖고 서로 귓속말로 전번 교환하고 만나. 말로 싸우지 마. 그런 거 만나서 싸워. 나가서 싸워. 둘이 나가서 둘이 전번 교환하고 직접 만나. 제가 왜 내년 8월이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분명히 정청래 대표님은 재선에 도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응? 분명히 정청래 대표님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면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왜 그러면 내년 8월이 왜 중요한 선거냐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가 압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재신임에 어떤 도전을 할 수 있고, 만약 내년 8월은 사실상 2028년 공천권을 쥐는 선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선거예요. 내년 8월의 당대표 선거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주는 선거라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있건 없건 또다시 갈라치기 세력들의 틈새가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은 사실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정청래를 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대표 연임을 좌초시킬 겁니다. 강한 정청래로는 2028 총선 못 이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지금 진짜 국민과의 약속,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개혁에 시간을 맞추고 있는 정청래 대표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의 개혁파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당대표 선거 잘못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개혁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이면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집권 2년 차가 되고, 또 총선 때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예요. 집권 4년 차 때 개혁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개혁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대표 바뀌고 집권 2년 차부터 관리형으로 가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집권 2년 차면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셀 때예요. 어느 정도 국정 장악을 하고 국무위원들을 내 사람으로 다 심고 물갈이가 다 일어난 게,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힘은 내년부터 발휘되거든요. 올해는 국무위원들 뽑고 윤석열 세력들 솎아내고 기관장들 날리고 하는데 거의 1년이 소비가 돼요.
그럼 내년이 진짜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예산과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짜놓은 예산이었잖아요. 예산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사실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가장 힘을 쓸 때 민주당이 여기서 개혁의 발판을, 그러니까 내년이 2026년이죠. 그동안에 못했던 개혁을 내년에 다 하지 않으면 2027년에 못합니다. 2028년 총선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진짜 이재명 표 예산,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이제 1년 동안 녹아들어서 내년부터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당이 옆에서 뒷받침해주고 당은 싸우면서 개혁을, 가장 내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2027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2027년에 선거가 없어서 2026년 내년에 모든 개혁을 다 이뤄내지 못하면 사실상 2028년 가면 내년에 총선인데 총선 말아먹으려고 하냐, 여기저기서 이제 또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이 제가 보면 이 개혁에, 정청래가 두려우니까 정청래를 날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청래가 진짜 개판 치고 그러면요, 국힘당은 정청래 응원하겠죠. 국힘당이나 조중동은 아무리 정청래를 까도 정청래는 한다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를 말릴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를 엇박자 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언론이 앞으로 어떤 정청래 대표에게 공격이 퍼붓냐면 뻔합니다. 강성 중도가 40%다. 이런 정청래 같은 강경파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중도가 40%나 되는데 정청래 같은 강경파로는 지방선거나 내년 총선 이길 수 없다. 벌써 흔들어대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지지율이 막 70% 80% 나가려면요, 개혁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삼이도 하나회를 정광석과 같이 척결하면서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거든요. 개혁은요, 할 땐 힘들지만요, 하고 나면 그 역사적 평가가 오는 거예요. 개혁을 하다 말면 좌초되면 그 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였어요. 대통령의 개혁 정신에 시대 정신이 맞지 않아 갖고 국가거부헌법 폐지나 사학법 개정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입진보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대통령이 외로웠었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정청래 같은 강경파로는 내년 지방선거 못 이긴다. 천만의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개혁파가 없으면, 한마디로 개혁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내년 선거 집니다. 2028년 총선도 집니다. 개혁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개혁을 하고 나면 당연히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완성하면요, 대한민국의 주류가 어느 정도 많이 기울어졌던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청래 니콜 개혁적인 사람이고 강경파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치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정청래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못 이기고 정청래 갖고 총선을 못 이기면 왜 조중동과 국힘당이 정청래를 깔까요? 오히려 정청래를 냅두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청래 갖고는 지방선거도 못 이기고 내년 총선도 못 이기면 니네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대표하는 게 좋은 건데 왜 끊임없이 정청래를 가지고 내년 강경파, 내년 지방선거 말아먹는다, 총선 말아먹는다, 이재명과의 갈등, 왜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봐.
진짜 정청래 때문에 내년 선거가 위험하고 총선이 위험하면 걔네들은 정청래를 오히려 잘한다 하겠지. 그렇죠? 개혁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개혁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공이 정청래한테 가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요. 여러분들 항상 조중동과 이 갈라치기들과 국힘당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 말 맞죠? 정청래 때문에 선거가 위험하면 쟤네들이 왜 정청래를 깝니까? 민주당을 위한다고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청래가 선거 말아먹고 그러면 쟤네들은 정청래가 우리를 살린다 그래갖고 정청래를 깔 일이 없죠. 근데 끊임없이 정청래를 까는 건 뭐죠? 자기네들의 아픈 곳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검찰청 폐지해버리잖아. 검찰청 폐지하면 가장 아차 싶은 게 누구예요? 언론과 사법부예요. 검찰 다음에 자기네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갈라치기들이 정청래 가지고 내년 총선 못 이긴다를 민주진보 진영에서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적어도 우리 안에서 조중동의 언어, 국힘당의 언어, 갈라치기들의 언어 때문에 정청래 강경파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8년 총선 진다. 그래서 정청래 연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제 말 이해하시죠? 정청래가 그렇게 선거도 못하고 무능하고 그러면 쟤네들은 오히려 정청래를 보호하고 꼭 정청래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떠들 놈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조중동이 이낙연 까든가요? 진짜 제 말 맞죠? 이낙연이가 민주당 대표로 왔을 때 조중동이 이낙연 까지 않습니다. 막 띄워줘요. 차기 대통령 대권 후보. 그러니까 쟤네들은 두려운 거는 개혁이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여러분들 가장 개혁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쟤네들이 뭐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정책. 제가 요즘 이 보수 패널들이나 이런 인간들이 유튜브나 어떤 공중파 유튜브나 여기 뭐 MBC 라디오 뭐 JTBC 뭐 이런 데 나와서 떠들 때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이 뭐냐면 정청래가 당원들만 보고 지지한다. 당원들만 보고 정치한다. 그러니까 내년 경선에 나올 사람들은 강경 발언을 한다. 이거 완전 프레임이죠. 민주당이 내년 경선에 나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의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고 모든 국정감사에서 어떤 피감 기관에 어떤 그런 감사를 합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밉더라고. 정청래가 자기 지지자들만 내년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놈이에요? 정청래가 내년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이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야당과는 협치가 없고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응?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오늘 비교가 잘 됐죠. 이낙연이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조중동이 얼마나 이낙연을 빨아줍니까? 문재인의 2인자 이낙연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연병들을 떱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개혁도 안 하니까. 응? 왜 정청래는 그렇게 선거에 정청래가로 민주당이 희망이 없는데도 정청래 물러나라고 연병을 떱니까? 정청래가 개혁에 성공하면 진짜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세요. 응?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중동 국힘당과 거꾸로 가면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응?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정청래가 무너지면요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개혁을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하십시오, 사법개혁하십시오, 언론개혁하십시오 이렇게 붙여보면 어떻게 되죠?
모든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정청래 같은 강력한 개혁적인 당대표가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 대 국힘당, 정청래 대 사법부, 정청래 대 검찰, 정청래 대 언론,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개혁적이지 않으면 바로 이재명을 공격해요. 민주당이 개혁적이니까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니까 정청래랑 민주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낙연, 저는 그 당시에 박주민 대 이낙연이 당대표 선거일 때 저는 이낙연을 지지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낙연이가 저렇게 거품만 낀 어떤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갖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낙연이는 검증받아야 된다. 이낙연이는 반드시 검증받아야 된다. 이낙연이는 당대표로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 검증받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검증 과정에서 사실 이낙연이는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청래 물러나라, 정청래 까고 막 이런 애들이 과연 민주 진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제 말이 어느 정도 와 닿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내년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고, 지방선거 이후 8월에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고, 왜 여기저기서 추미애, 정청래를 왜 대표적으로 까냐. 추미애 같이 직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말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정청래와 추미애를 까는 이유는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렇게 깔 때 적어도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시민 퇴임식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법무부 앞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에게 퇴임식까지 해줬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정말 많은 거를 해내야 돼요. 이런 힘있고 강력한 민주당이 있는 이런 정부는 없었어요. 저는 제발 이 갈라치기들에게 속아가서 정청래 물러나라, 정청래 수박이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 보시면요, 그들이 왜 공격당하냐면 진짜 개혁적인 사람들, 그렇죠? 추미애나 정청래, 저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에게 가장 위협적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을 제끼고 싶은 거예요. 자네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이낙연 이런 애들이죠. 잠바만 파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